네, 반갑습니다. 행정 절차론 강의 맡고 있는 엄정호 행정사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1월 1일부터 강의가 시작인데 이제 저희 그 13회 시험 본 지 한 3주쯤 지났나요? 2주, 3주 이쯤 지났죠. 2주 넘었고 한 3주 지났는데 쉬셔야지 왜 나오셨어요? 쉬실 시간입니다, 여러분. 농담이고 쉴 만한 시간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하나라도 더 얻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멋있다라는 말씀, 좀 응원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을 보셨나요, 혹시? 아니면은 나는 행정사 시험 지금 처음이다. 대부분 다 처음이신가요? 시험은 안 보고, 올해 시험은 안 보시고 거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사 시험에 대한 얘기부터 뭐 어차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씩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기본이라든지 심화라든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풀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대체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방법적인 것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내용적인 거 추가를 해가지고 3시간 동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이렇게 오고 또 남들 공부 안 할 시간에 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고 좀 갖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인 시간이 될 수 있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희가 제가 나눠주는 자료 중에서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7페이지. 그러면은 요 내용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7페이지 보면은 뭐 시험 정보라든지 출제 경향 이런 거 있죠. 보통 이제 시험 소개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본래 강의를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좀 알고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숙달하고 가야 될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사 시험이죠. 행정사 시험. 시험 정보. 행정사 시험 과목이 크게 총 몇 과목이 있나요? 4과목이죠. 그래가지고 1과목은 물론 1차 말고 2차를 지금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과목은 민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시험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 절차론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해가지고 1교시에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교시 넘어가서 점심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넘어가요. 30분 쉬고. 실무법이죠. 그 전에 사무관리가 있죠. 그죠? 사무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법. 우리는 일반 행정사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행정사 실무법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행정절차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행정사를 보든지 간에 행정절차론은 필수적으로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절차론이 이 안에는 그러면 어떤 과목이 있느냐? 어차피 민법이라든지 실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또 다른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다른 이제 교수님이 말씀을 해 주실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고, 우리는 절차론을 먼저 보고 가야 되는데, 절차론 안에는 그러면은 무슨 과목이 있느냐라고 보면은 총 8개가 있습니다. 8개의 법령들이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법 정도만 알고 가면 돼요. 법 조문이죠. 영 조문까지, 즉 시행령이라든지 또는 이제 부령으로 나와 있는 명령 조문까지는 약간 알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도 그래 왔고, 다만 추가적으로 조금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그거는 그때 추가하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법령, 어쨌든 간에 이 법령이 총 8개가 있는데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이름이 행정절차론이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행정절차법이다. 보통 주요 3법,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마이너한 3법,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개의 등록법, 이렇게 이제 나누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냥 여러분이 무조건 알고 가야 되고 무조건 알아야만 하고 무조건 기출되는 거, 그게 뭐다? 행정절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반드시 첫 번째로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정보공개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개가 제일 많이 빈출이 되면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보고 가야 될 3법이다라고 보시고 가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행정절차법이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비율 같은 거는 제가 우선 과목 소개해 드리고 나서 법 소개해 드리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세 개의 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행정조사 기본법, 두 번째가 행정규제기본법이에요. 세 번째는 질서위반하기 규제법. 이렇게 세 개의 법이 있습니다. 8개의 법을 모두 한 번에 나누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양이라든지 출제 빈도가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있는 두 가지가 뭐냐? 등록법이 있어요. 등록법. 어떤 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또는 주민등록법. 요거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냐 하고 보면은 간단해요. 중요도가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이고, 다만 그 중요도가 약간은 이제 희석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아래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법과 주민등록법은 뭐다?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저는 강의할 때,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말씀드려요. 가족관계 등록법이나 주민등록법 공부하지 마세요. 언제 공부해야 되느냐? 시험 한 달 전에 공부하시면 돼요. 딱 나올 만한 거 몇 개 다들 강사분들, 교수분들이 다 찍어주시는데 그것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막 뭐 1년 전, 11개월 전, 11월 1일 이제 저희가 강의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부한다? 전혀 쓸모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안 나왔죠. 잘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거 다 합쳐서, 이 등록법 두 개 다 합쳐서 13회 동안 비율이 한 4%? 뭐 그쯤 나왔습니다. 점수 배정으로 치면. 보통 한 개의 점수가 20점이죠. 5문항. 사실은 4 플러스 1 문항이죠. 왜? 1번이 40점으로 나와가지고 1-1, 1-2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5문항 해서 총 100점이니까 한 문제당 20점인데, 이렇게 해서 배정을 했을 때 주민등록법, 가족관계 등록법 다 해봤자 100점도 채 안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1300점이죠. 총 13회니까. 근데 100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5%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등록법으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쌓이시면 안 돼요. 심지어 등록법 이 두 개의 법 같은 경우에는 양도 많습니다. 양도 많아요. 그거 언제 다 보고 있나요? 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몇 가지만 갖고 가셔도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농후하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이 위에 있는 6개의 법률로 이것저것 뚜닥뚜닥 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 답안을 작성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행정절차법이에요. 왜? 100점 중에서 무조건 40점은 고정이니까. 100점 중에서 40점은 고정으로 행정절차법이 1-1 또는 1-2 문제로 해가지고 반드시 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행정절차론 잘 모르겠는데 해도 무조건 나는 시험을 보고 가겠다 하면은 행정절차법을 반드시 보고 가셔야 돼요. 안 보고 가면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40점이 날아가 버리는데 나올 수가 없겠죠. 나머지를 아무리 잘 봐도 60점은 절대 안 나올 테니까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도, 이 위에 있는 주요 3법 중에서도 행정절차법은 정말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비율은 얼추 비슷하게 나와요. 그 두 개가 한 18%, 19% 해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이 두 개 중에서 저는 사실 올해 그랬죠. 물론 개인정보보호법도 중요했습니다. 중요하긴 했는데 정보공개법이 나올 시기에 지금 안 나왔어요. 한 2년 지금 연속으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나오겠죠.
거의 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도 개인정보보호법이 거의 한 8, 90조항, 거의 이제 뭐 70자지 몇 번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0조항 되는데 이 정도로 큰 규모인데 정보공개법은 20몇 조항밖에 없어요. 한 30조항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례는 정보공개법이 더 많고 빈출도 정보공개법이 더 많이 됐기 때문에 훨씬 가성비 있는 공부다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작년, 재작년에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정보공개법 많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 좀 머리에 두고 인식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왜 보느냐, 그 아래 있는 이제 조사기본법, 규제기본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한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한 2개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올해도 2개 나왔어요. 그래서 조사법이랑 규제기본법 나왔죠. 그대로 나옵니다. 왜? 어차피 가끔씩 한 번 나올 때가 있어요. 한 번. 언제 한 번 나오냐? 등록법 나올 때 한 번 나와요. 근데 거의 그런 적도 없기 때문에 이 아래 있는 마이너 3법 중에서도 한 두 법 정도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교대로 나오겠죠. 계속해서. 그런데 이 3개의 법은 그거에 비해서 양이 적어요. 그리고 판례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특히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걸려버리시면은, 공부를 하다가 탁 걸려버리시면은 이 아래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점수를 딸 수 있는 과목은 그냥 망각해 버리는 거고, 그 위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허우적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이제 수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좀 주의해서 가실 필요가 있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그러니까 뒤로 좀 빼서 공부하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독립법이다 보니까 절차법 모르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공부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때문에 만약에 양이 너무 큰 개인정보보호법이 앞쪽에서 그냥 내가 가는 공부의 길을 탁 막고 있다, 그러면 좀 뒤로 빼고 마이너 3법 먼저 공부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이너 3법이 실질적으로도 문제 많이 나오고 40점 나오고 위에서 60점이고 아래에서 40점이에요. 전혀 아쉽지 않은 이러한 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반해서 조문, 내용 훨씬 좋습니다. 이거 3개 다 합쳐봤자 개인정보보호법 왔다 갔다 해요. 양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것도 잘 보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왜 굳이 이거를 설명을 드렸느냐, 어차피 여러분들 큐넥 가면은 다 있고 뭐 이런데 어차피 왜 설명을 드렸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고 나서 저희가 할 작업 중 한 개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입문 시간에 아니면은 공부 초반에 해야 되는 것 중 한 개가 뭐냐, 일종의 수미상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돼요. 시작 때 뭘 먼저 공부를 해야 하냐, 공부를 하는 거냐면 내가 뭘 먼저 공부할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도 그럴 거고 여러분도 그래 왔을 수 있습니다. 내용적인 거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산출이에요. 어떤 얘기냐면은, 자, 내가 내 머릿속, 내 뇌에 어떠한 정보를 저장을 한다라는 거를 내가 책을 쓴다라고 비유를 했을 때 열심히 책을 쓰는 거예요. 막 암기도 하고 막 강의도 듣고 혼자서 막 이렇게 사색도 하고 생각도 하고 머릿속에 있는 거 다시 써 보기도 하고 하면서 막 책을 써요. 책이 한 30권 됐어요. 달달달 다 외워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험이란 거는 내 머릿속으로 감독관이 들어와가지고 너 대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거야? 이거 보고 나서 시험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는 게 전부예요. 내가 막 뭐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야. 그래도 시험 못 보면 탈락이에요. 내가 쓴 게 형편없으면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책을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즉 내 머릿속에 입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처음이랑 끝이 똑같아야 되나요? 처음에 이걸 왜 공부하냐면은, 끝에 가서는 내가 공부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은 이 책들에다가 로고를 적어놔야 돼요, 제목을.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나온 거구나. 그러면은 행정조사기본법이라는 책을 꺼내서 어디쯤 넘기면은 이 내용이 있어. 이거를 산출해야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는 건 엄청 많아. 책은 엄청 많아요, 책꽂이. 그런데 책이 이제 그 표지에 제목이 써져 있어야 되는데 제목이 안 써져 있어요. 책만 한 30권 꽂아져 있는데. 문제를 보면은 책을 꺼내서 그거를 펼쳐서 내가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써지질 않아. 왜? 무슨 책을 우선 꺼낼지를 모르겠어.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이제 공부를 딱 이제 11월 1일 이때쯤에서 막 시작을 하게 되면은 막 진짜 말 타고 막 경주마처럼 달리는데 이러다 보면은 열심히 책은 써놨는데 제목이 안 써져 있어요. 그래서 산출이 안 돼, 산출이. 모의고사 보면은 그때 이제 느껴집니다. 저도 모의고사를 많이 채점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다른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고 채점할 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깔끔해요. 답안이 깔끔해요. 그러면 안 된다. 처음에는 그래도 돼요. 왜? 처음이니까. 답지를 쓰는 게 처음이니까 그래도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은 왜 그렇게 산출이 안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제일 기본적인 거. 대체 내가 공부한 이게 어떤 카테고리 내에 있는 건지 잘 감이 안 와. 그러니까 책을 꺼내서 봐야 되는데 책이 잘 안 꺼내져.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막상 책 딱 꺼내고 나면은 나 이거 아는데 해가지고 막 줄줄줄 나오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이걸로 시작하기 때문에 끝도 이걸로 끝 맞춰야 됩니다. 처음 이걸로 시작하고 내용 쫙 한 다음에 나중에 반드시 라벨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반드시 이런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한번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7페이지 보면은 공간을 좀 남겨뒀잖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필요한 것들 좀 적고 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경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출제 경향, 문제의 유형이죠. 결국 문제의 유형. 제가 작년에 이제 처음 여기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주구장창 얘기한 게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판례 보고 가셔야 된다고 본다. 사례형 늘어날 거다. 엄청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12회차까지는 사례형이 2문제가 나왔습니다. 대신 이제 준사례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약수령 사례형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례형 비스무리하게 한 문제씩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대놓고 이제 사례형이 나왔죠. 행정조사 기본법이 사례형으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그 올해 기출문제 간단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왜냐하면 기출문제 보면서 답안 작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시험은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이렇게 볼 때도 그때 맨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가끔씩 이제 이렇게 뵈면은 그런 얘기를, 판례를 공부해야 되나요? 안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왜? 판례에서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판례에서 무조건 문제가 나오나요? 아니에요. 행정법이라는 거는 민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배우는 민법과는 성격이 달라요. 왜? 행정법은 행정법전이 있나요? 없어요. 행정법전이라는 게 없어요. 노동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동법 너 노동법 위반했어. 이거는 노동법 불법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노동법전이 있어요? 없어요. 민법이나 형법 또는 헌법은 그 전이 있어요. 그냥 책 한 권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법, 사실 노동법도 행정법의 약간 일종이긴 한데 이 행정법, 노동법 아니면 무슨 특허법은 법전이 있죠. 지식재산법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또는 산업재산법 이런 것들, 또는 경제법, 경제법전 이런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독과점 규제법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또는 약관 규제법 이런 것들을 경제법이라고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행정과 관련된 또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또는 행정행위와 관련된 모든 법들을 다 행정법으로 다 넣어둔 곳을 행정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행정법의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결국에 안에 있는 개별법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별법 판례를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기본법, 절차법, 절차 기본법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아시겠지만 적용법 볼 때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적용한다. 일반법이에요. 정보공개법,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적용한다. 똑같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조금 열외고, 그 다음에 조사 기본법, 규제 기본법, 원칙이 중요하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런 거 다 기본법들이에요. 일반법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고, 개별법들 건축법이라든지 무슨 토지법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공부하고 싶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각 개별법에 따른 기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이제 공부를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너무 넓으니까 공부를 다 못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도 나오긴 하는데 올해 시험에서 같이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측정 이런 게 이제 판례로 나와요. 그럼 그런 거 어떻게 개별법 하나하나 다 봐요? 사실 힘들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씩 들어있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판례를 공부를 해야 된다. 왜 판례 공부하느냐? 수능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수능 수리 영역 천재 문제집 해가지고 천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 문제 막 하고 거기서 나와요 문제? 안 나와요. 행렬에서 500문제를 풀어도 그 500문제랑 똑같은 문제 안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왜 푸냐? 왜 푸느냐? 그거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이게 행렬 문제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판례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점점 판례를 많이 봐줘야 되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물론 이게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한 7, 8회차인가요? 어쨌든 일정 이제 기한까지는 조금 체계가 많이 시험이 안 잡혀 있기도 했고 난이도가 쉽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뭐 누구를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누구 수준이 낮고 뭐 높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였냐면 꽈락만 안 나오면 합격이 나왔었어요. 2차 시험에서 한 2회, 3회 이 정도는 물론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 경쟁률도 굉장히 낮았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렇게 체계화되는 시험에 여러분이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행정사 시험 그냥 그 법만 암기하면 다 되던데요? 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하는 얘기 듣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내년에 다시 오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행정사 시험을 너무 이렇게 그냥 뭐 대충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다른 시험 공부하듯이 공부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거 출제 경향에서 제가 반드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판례가 네 문제가 내년에 될 거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2+1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약수령 사례가 나올 수 있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문항 단순히 한 줄, 두 줄로 나오는 약수령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탈피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출제 경향이다. 출제 경향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다라고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은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고 수험 방식. 답안 산출은 제가 좀 이따가 기출 문제 살짝 하면서 어떻게 답안 산출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험 방식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고 가도록 하죠. 수험 방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막 그 경주마 끌듯이 막 달려가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의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시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러닝크루 엄청 인기긴 한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좀 그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항상 하기 전에는 어떤 느낌이냐? 야, 저게 힘들어? 야, 달리면 되지. 아니면은 뭐 제가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저는 이제 주짓수를 조금 오래 했었는데 몇 년 했었는데 경기 시간이 기본적으로 이제 벨트에 따라 달라요. 한 5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블랙벨트는 한 10분쯤 되는데 저는 블랙벨트는 당연히 아니고 그렇게 고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서로 투기잖아요. 엄청나게 힘을 쓰거든요. 밖에서 보면은 둘이 막 이렇게 엉겨붙고 이거 보면은 야, 저게 힘드냐 하는데 막상 이제 하면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힘들어요. 토해요. 하다가 막 토하고 기절하고 그래요. 실제로 저도 한 2번 기절해 봤는데 축구 걸려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하기 전에 야, 하루에 뭐 한 8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다들 막 생각하고 옆에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 근데 막상 공부하면은 여러분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개예요. 억지로 8시간을 끌고 가느냐 아니면은 하루 했다가 한 3일 쉬었다가 또 하루 했다가 3일 쉬었다가 이렇게 되느냐 둘 중 한 개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비추천하는 게 뭐냐?
1등 수기보기예요. 1등 합격 수기보기. 제일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 법률신문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아마 행정사라든지 뭐 변호사 이런 이제 뭐 관련 전문직은 이제 법률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시험 끝나고 나면 1등 그 뭐 변호사 시험 1등, 회계사 시험 1등, 뭐 세무사 시험 1등 그 인터뷰가 쭉 나오거든요. 보면은 와 막 뭐 한 1년 뭐 한 9개월 만에 막 그 공부해도 막 1등하는 이런 분들 나오는데 하루에 막 14시간 막 이렇게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1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몇만 명, 몇천 명이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1등을 한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냉정히 생각해, 저 사람은 그거를 버틸 수 있을 만큼 그냥 애초에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한 게 아니라 그거를 버틸 만한 사람이니까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냉정히 그렇게 못해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격을 모두가 할 수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 다 시간 맞춰놓고 23시간 59분까지 공부하고 다 그렇게 하면 다 합격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맞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고, 우리가 뛰기 전에는 야, 숨 좀 차면 뭐 어때? 막 죽을 만큼 뛰면 되지. 근데 다 멈춰요. 죽을 만큼 못 뜁니다. 사람 몸은 애초에 죽을 때쯤 되면은 죽을 것 같아.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흔히 말해 젖산축적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실제로 다리가 멈춰버려요. 마라토너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는 이제 운동선수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렇게 하는데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메가스터디 그 대표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유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유전이 뭐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까 그러면 탈락이냐, 불합격이냐? 그건 아니다. 우리한테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그리고 플러스 효율적으로 하면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는 거다. 대신 1등은 안 될 수 있죠.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와가지고 야, 내가 1등 시켜줄 텐데 1등으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10%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1등은 못 시켜주는데요. 합격할 확률 30%예요. 누구 손을 잡으시겠어요? 합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수험 방식에서는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공부량은 분명히 채워줘야 되는 게 맞고, 남들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건 맞아요. 다만 여기에 매몰이 돼가지고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고 싶은데 이거 공부할 거리가 없네. 행정사 공부나 해야겠다. 이런 분들 없잖아요. 행정사를 합격하려고 하니까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해야 되는지 5시간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는 이런 그 순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 이거를 먼저 좀 찾으실 필요가 있는 거고, 또 그러한 시간을 좀 축적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내가 한 8시간 공부해 봤더니 효과가 별로 없어. 근데 한 6시간 정도 꾸준히 좀 공부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플랜을 짜고 계획을 짜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로 꾸준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가를 옆에서 캐치해 나가고, 뭐 다른 강사분들 아니면은 뭐 합격자분들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 잘 이제 캐치해 나가고, 이런 이제 과정이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게 정말 제일 위험한 수험 방법이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최대한 좋은 거 알려드립니다. 왜 그러냐? 뭐 다른 분들도 다 똑같지만 제가 딱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기초 어느 정도 돼 있으면은 시험 때가 다가온다. 5월달에 기출을 봐요. 기출풀이를 보고 6월달, 7월달, 8월달 해가지고 이제 그거 보죠.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모의고사랑 기출 모의고사 다 합치면은 한 15회 기본 강의밖에 안 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다 나왔어요. 제가 낸 모의고사에서도 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좀 너무 어려우시면은 모의고사만 보고 가셔도 충분히 이 안에서 다 나옵니다. 대신 절차법은 좀 잘 보고 가세요. 이거는 기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 이거 말씀드렸는데 시험에서 그대로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교수님들이 그냥 여기 와가지고 심심하게 그냥 글만 읽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얘기하고 가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문제도 마찬가지고 강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활용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만약에 일정 시간에 일정 수준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집중과 선택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의고사만 집중적으로 좀 본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험 방식에 있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특이성이 있는 거고 나도 내 특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나한테 맞는 좀 수험 스케줄, 수험 방식 이런 거를 좀 세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라클 모닝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밤에 공부 잘하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밤엔 되게 조용하고 약간 슬로우 스타터 이런 분들은 실제로 뭐 서울대 가고 이런 분들은 밤에 막 아침에 새벽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막 학교에서 자다가 집 가서 공부하고 막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각자 자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단편적으로 일률적으로 1등 뭐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이 얘기하는 거 이런 것만 따라가거나 너무 무리해서 하시다 보면은 슬럼프에 푹 빠져버립니다. 푹 빠져요. 그러면은 슬럼프가 오면은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빠져요.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험 때 슬럼프에 빠져요. 시험 때 제일 중요한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수험 방식에서 막 뭐 거창하게 뭐 책을 몇 번 읽으시고 뭐 시험 공부는 이렇게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싶은 거는 적으면서 들으시고, 자 결국에는 학습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인문 특강이니까 내용을 좀 남겨가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이제 방법론을 좀 말씀드렸고 내용을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마인드맵을 그릴 거예요. 어떻게 법이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연결이 타다닥 되는지 이제 마인드맵을 가지를 치면서 그릴 건데 그 마인드맵을 그리는 자산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그게 제가 맨 앞에 제시한 표예요. 각 법들마다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이 카테고리 안에서 결국에 시험 문제가 나오는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카테고리가 요거다, 이 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표를 여러분들이 잘 연결할 수 있으면 우선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거고 성취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연결한 다음에 그 안에서 무슨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내가 계속해서 산출해 낼 수 있으면은 웬만한 이 행정사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할 거는 행정절차법이에요. 여기서 한 1시간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일 중요하니까. 마인드맵 다들 그려보셨죠? 거기다가 그리셔도 되고 뭐 아무 데다가 그리셔도 되고 안 그려보셔도 됩니다. 왜? 앞으로 어차피 우리 공부할 거니까 공부하다가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다가 아 공부 정말 안 되네 그러면은 가끔씩 좀 쉴 타임에 그림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 그리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물론 공부와 관련된 그림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교과서 보면은 그림 굉장히 많잖아요. 1 더하기 1을 공부할 때 사과 하나 그랬더니 사과 둘이 되네 이렇게 빗대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관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수학과 나왔거든요. 대학교에. 아 여러분 선형대수학 그림 어떻게 그릴 거예요? 막 17차원 16차원 이거 그림 못 그려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다 그냥 숫자밖에 없으니까 글로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이라든지 뭐 도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 방법 중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자, 한번 내용을 이제 그러면 나가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거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돼야 된다라는 거 시작과 끝은 똑같다고 했어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린다.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험에서 내년에도 무조건 나오는 그것도 무려 40점짜리로 40%가 이거예요. 이거는 이 행정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잘 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고 행정절차법 40점을 못 봤다 그러면은 점수가 확 떨어집니다. 왜?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던 사람도 행정사 시험 보는 사람은 다 알아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무조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잘 쓰지 않으면 점수가 막 튀어오르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못 썼다. 그럼 남들 다 잘 쓸 거기 때문에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조건 보고 가야 되는 거다. 라고 보고 가시면 되고 자 행정절차법 관련해서 처음부터 나가 보도록 하죠. 처음에 어쨌든 간에 모든 법은 최소한 우리가 배우는 법 다 포함해서 제1조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목적 자체를 시험 문제에서 묻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 이거를 위해서다 이런 거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런 거는 따로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반복적으로 눈으로 바르다 보면은 아 그런 게 있었지 이 정도만 좀 보고 가시면 돼요. 왜? 문제에서 이거 쓰라고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다만 약간의 임기응변용으로는 좀 필요할 수는 있죠. 이렇게 이제 보시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 규정이 나와요. 이거는 다른 법들도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이 정의에는 다양한 행정 절차법에서 다루는 행정 행위들의 정의들이 나와 있어요. 또는 그 외에 뭐 전자문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고 실제로 올해 시험에서도 이 전자문서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의 한번 딱 써주면은 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근데 이 정의도 물론 우리 기본 시간, 심화 시간에는 정의 부분을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정의 역시 문제에서 실제로 이 예를 들어 청문회 정의를 써라 이런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해서 사실 공부한다기보단 물론 기본 시간에는 독립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왜? 순서대로 쫙 보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독립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맞는 정의를 내가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 정의들 쭉 나열해놓고 막 그걸 암기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공부하냐면은 청문 공부할 때 청문의 정의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정의 막 여러 개 막 공청회 청문 뭐 의견 제출 이런 거 막 다 적어놓고서 달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그 행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할 때 맨 앞에서 정의를 공부하시면 돼요. 물론 기본은 아니라고 했어요. 기본은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다 훑고 넘어가야 되니까 순서대로 갈 거고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절차법의 총칙 부분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슈화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적용 범위입니다. 3조는 적용 범위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법 조항의 번호 암기해야 되나요? 네, 암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이 하나도 아니고 거기다가 법조 이거 하면 한 500조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암기 못하고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들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들만 암기하시면 돼요. 뭐 3조 적용 범위, 21조, 22조, 23조, 24조, 27조, 뭐 17조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다 합치면은 모든 법 다 합치면 한 15개? 뭐 한 많아봤자 20개?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암기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답안을 적는 방법 말씀드릴 텐데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근거를 제시를 할 때 나는 이 법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이거를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기본적인 거는 좀 암기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범위에서 제가 방금 전에 법들 소개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들은 특별법이 없으면 다 일반법이다라는 게 우선 적용 범위의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행정절차법의 적용 예외 조항들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반법이고 일반법 규정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적용 예외 규정이에요. 요게
정말 많이 빈출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빈출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하나 들어있는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3조 각 호에 정해져 있죠. 각 호에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1호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한 건 국회 의결에 의한 건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다 암기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쭉 암기하셔야 되는 건데 논란이 결국에 되는 것 결국 문제로 나오는 건 뭐냐면은 구호입니다. 왜? 구호에 뭐라고 정해져 있느냐? 외국인 관련된 거 그리고 또 뭔가요? 공무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외국인 출입국이죠. 출입국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뭐였나요? 갑자기 까먹었네. 저도 까먹었네요. 출입국, 공무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였죠? 병역, 병역이죠. 그래서 군대, 병역 이쪽 관련된 거 총 3가지가 있었고 이 3가지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외가 된다. 그런데 단순히 이 3가지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외가 되느냐? 근데 또 그게 아니에요. 거기 뒤에 뭔가 따라와요. 형권 필출, 현저히 곤란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을 경우가 따라와 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것과 관련해도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또 많아져 버렸어요. 왜? 주관적인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법을 볼 때 애매한 조항들이 있어요. 어떤 조항들? 주관적인 조항들. 예를 들어서 3일 이내 제출해 이런 거는 클리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문을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니 현저히 곤란이 뭐야?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판례가 나오고 논란이 생겨요. 그러면은 결국 그렇게 논란이 되고 판례가 많은 쪽이 뭐다? 시험에 나오는 거고 시험에 그런 쪽이 많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때 그런 쪽이 이제 중요하구나. 그래서 강의를 들 때 그런 쪽을 중요하게 강의를 가르쳐요. 모든 강사분들이.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다? 적용 범위에서 중요한 건 적용 여해다. 병역법, 외국인 출입국, 그 다음에 공무원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판례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쪽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토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워낙 이제 판례 많기 때문에 이거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못 드리는데 특히나 최근 판례 중에서 중요한 판례는 삼선학교, 생도, 퇴교, 처분 판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가지고 사관 생도에 대한 퇴교 처분이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왜냐하면 사관 생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공무원이에요. 생도가 학생이 아닙니다. 학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제외인데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들었고 실제로 판례에서는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징계위원회라든지 이런데 일정한 절차를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판례가 실제로 있었다. 이런 것도 이제 머릿속에서 술술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적용 범위. 그래서 행정 절차로 표 보면은 두 번째 이제 적용 범위라고 써져 있죠. 이렇게 적용 범위 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가 제 3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슈가 그 다음으로 쭉 넘어가면은 뭐가 있나요? 원칙이죠. 원칙. 기본 원칙. 참고로 적용 범위, 적용 예외, 빈출입니다.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제 4조, 5조, 5의 2조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 범위가 원칙들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원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원칙이 있나요? 신의칙. 이 신의칙이란 거는 민법상 신의칙과 동일합니다. 이 신의칙이 원래 민법 즉 사법상의 법률 관계에 있던 원칙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행정기관과의 관계잖아요. 지금 행정법이기 때문에 나와 너 간의 관계 이거는 사법이고 근데 나는 그냥 일반 민간인이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인데 앞에 있는 사람이 원래 사람이면 사법으로 들어가는데 공무원이야 직업이 아니면은 행정청이야 저기 인천광역시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공법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법에서 공법관계로 이동이 되는 경우에 신의칙을 그대로 적용한다기보다는 약간 변형해서 있는 게 뭐다? 그게 뭐냐면 신뢰보호예요. 신의 성실을 행위에 적용시킨 법칙 이게 신뢰보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도 나왔죠. 문제가 나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나요? 투명성이죠. 투명성 원칙.
그래서 요 4조가 신뢰 보호 원칙이다라고 보고 가시면 되고, 이 신뢰 보호에서 그럼 뭐가 중요하나요? 첫 번째, 법조문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법조문 3조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뢰 보호 문제 나왔거든요.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해 써라 이렇게 약수령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조문이 3줄이야. 신의칙 2줄이거든요. 5줄 쓰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뭘 봐야 되나요? 판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판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첫 번째, 신뢰보호의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신뢰보호의 요건. 첫 번째, 공적인 견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신뢰를 하는데 규책 사유가 없어야 되고, 세 번째,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네 번째, 근데 행정청이 다른 말 안 해. 허가 내준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허가 안 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 공공의 이익을 해하지 않은 경우 뭐 이런 거에 플러스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요건 하면은 4+1 하면은 이 판례를 모른다 그러면은 법만 암기해서 간다 그러면 이제 쓸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공적인 견해를 대체 어떤 범위까지 이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디테일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기본 수업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고,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상당히 신뢰 보호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 한 문제 다 맞추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근데 예외적으로 사정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판례도 있었고, 또 애초에 네가 행정청 속여서 서류 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청이 허가 내준다는 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겠어? 네가 어차피 너 남용한 거야. 이런 이제 예외적인 판례도 있었죠. 그런 것까지 이제 써주시면은 완벽한 답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구체적인 문구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공부하시면서 암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뭐가 있었지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산출이 된다. 자, 신뢰보호 중요했었고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은 기본 원칙 해가지고 신뢰보호 원칙, 투명성 원칙 나오죠. 그게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총칙 쪽에서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고 가 보면 당사자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 등. 여기서도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당사자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시오 해가지고 영업승계 판례에서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제3자가 당사자 등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나올 리는 없어요.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왜 당사자 등을 우리가 봐야 되냐? 결국 당사자 등이란 건 뭐냐면은 처분의 상대방, 즉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람인데 제3자일 경우에도 즉 행정청이 나에게만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받았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처분에 대한 어떠한 이제 그 법률 관계가 이동을 할 때, 변경이 될 때, 이때는 제3자도 해당이 된다. 그러한 이제 얘기였는데 그 얘기 다시 나올 일은 거의 없다. 왜? 이미 한번 나왔으니까. 나올 수 있겠죠. 못해도 한 5년은 지나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당사자 등은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요, 중요합니다. 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 대리인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대리인. 우리가 민법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거나 또는 기본적인 법에 대한 관념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대리인은 사실상 본인과 동일시됩니다. 물론 효력이 대리인한테 발생하진 않죠. 그렇지만 행위함에 있어서 내 말이 변호사 말이 곧 내 변호사한테 위임시켰으면 변호사가 다 읍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법원 가서 하는 것처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 행위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리인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3사관학교 생도의 퇴학 조치에서 위원회라든지 이쪽에 대리인 즉 변호사가 참석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리인 쪽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앞으로 이제 가시게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판례를 그럼 볼 때 무엇을 봐야 되나요? 첫 번째 이름을 봐야 돼요. 이름 먼저 보는 겁니다. 판례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이 대체 무슨 사건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먼저 보고 가는 거고,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은 OX 쳐줘야 돼요. OX 무슨 얘기냐? 삼성한학교 그 생도의 퇴학 처분
그러면은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O 동그라미 쳐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동그라미냐?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가 적용이 되는구나. 이거 먼저 동그라미 OX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해당 판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사안에 적용해서 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따가 답안 그 산출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논술 시험, 주관식 시험이긴 한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법관이 아니에요. 법관이 아닌데 어떻게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새로운 막 법리를 창조해낸다? 시간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도 힘들 뿐더러 우리는 그러려고 공부를 하는 것조차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권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관의 태도, 그게 판례죠. 또는 학설, 또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법조문.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결론을 산출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대표자가 아니죠. 대리인이죠. 대리인 관련된 규정이 중요한 당사자 등의 규정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되는 거고, 왜 대표자와 대리인이라고 썼느냐? 대리인 규정 중에서 대표자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써져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표자 규정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대표자 규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쭉 한번 또 나가 보도록 하죠. 이제 이쪽이 총칙 부분이니까. 무엇이 있느냐? 그 다음에는 송달과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송달과 기간. 송달과 기간이라기보다는 송달이 이제 주요 이슈인데, 첫 번째 송달 관련해서는 판례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판례는 있죠. 자, 다만 이 부분은 문제가 독립적으로 나오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느냐? 기간의 기산점을 계산을 한다든지, 기간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볼 제일 중요한 거 의견 제출이라든지 사전 통지, 기간과 합쳐져서 송달과 그 기간이 합쳐져서 이거 지금 기간 준수한 거야? 이런 식으로 사례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송달 관련해서는 우선 첫 번째 법령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송달의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편 송달,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우편으로 보내는 거, 우체국 통해서 보내는 거. 교부 송달, 직접 주는 거. 우리 뭐 예를 들어 가족관계 증명서 떼러 가면 직접 주잖아요. 뭐 그때 막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유치 송달, 갔는데 안 받아? 그러면 앞에다 그냥 놔버리고 와요. 유치 송달. 물론 뭐 유치 송달이라는 말은 없어요, 책에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시송달이에요. 공시송달. 공시송달 요건, 그 다음에 공시송달 기간 14일이죠. 14일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나중에 사전통지와 합쳐지면은 공시송달 기간 플러스 사전통지 기간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25일인데 한 24일이죠. 산술적으로는 24일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기본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25일인데, 만약 그 기간을 이제 안 지켰다, 그럼 뭐다?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여기서는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송달 및 기간에서는 그런 게 이슈다. 특히나 요거 두 개 합쳐서 뭐가 이슈다? 공시송달이 이슈다. 공시송달이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총칙 부분이에요. 물론 이 외에도 응원, 뭐 협조, 뭐 이런 거 이제 있습니다.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가 만약 나오려면은 거의 이제 약수령으로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요. 문제 40점짜리 문제가 그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좀 이제 우리 기본 시간에는 열심히 배울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열심히 안 배울 거예요. 왜?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얘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편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처분에 관해서, 처분 절차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죠.